자, 오늘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경계. 그죠? 네. 자, 우리 지적법은 토지 표시 6가지 공부하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번, 지목, 면적까지 다 받고, 이제 경계, 그리고 좌표가 남았는데, 좌표는 뭐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좌표를 등록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 정도만 시험에 나오고, 이 경계 정도에서 그치는데, 자, 그러면 4번 경계 해가지고 나왔어요. 경계. 자, 경계는 토지의 생긴 모양을 요런 생긴 모양이 있다면 이 토지의 생긴 모양을 청량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 토지 생긴 모양을 청량을 할 때 이 토지 생긴 모양을 다 청량하느냐? 그건 아니고 자, 이렇게 직선으로 쭉 연결해가는 부분은 청량할 필요가 없고 이 꺾어지는 점을 우리 토지에서는 경계점이라고 부른다. 이 경계점의 위치 거리 각도만 청량을 하는 거야. 경계점 위치 거리 각도. 자, 이렇게 청량을 해가지고 도면에는 이 토지 생긴 경계점의 위치거리 각도를 찍어 놓은 다음에 그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그냥 연결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경계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해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생긴 모양을 도면에 그림으로 등록한 거, 그것이 경계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고 우리 법적 정의로서 얘기하면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돼요. 경계점 간을 무슨 선?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그림으로 그려놓다 보면 이 경계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정밀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100% 도면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자, 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로는 아무래도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XY 좌표상에서 이 점들의 위치를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점들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수치로서 읽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좌표라고 한다. 좌표. 그러면 좌표가 나올 때 우리 수학에서 뭐 XY 좌표상에서 1번은 1,5, 2번은 2,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좌표는 몇십만 단위로 보통 나와요. 그래서 이 1번점은 37만 2,588, 12만 5,97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표는 우리가 그 좌표를 수치로서 본다 하더라도 내 토지의 생긴 모양과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가늠할 수 없어요. 좌표는 워낙에 많은 숫자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밀하지만 그러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좌표가 있는 지역에도 좌표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뭐가 같이 비치되느냐? 도면이 같이 비치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내 토지의 생긴 모양이나 위치를 뭐 가지고 판단해라? 도면 보고 판단해라. 그러면 좌표는 실제로 공개는 되고 있지만 그러나 공개되는 좌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좌표는 청량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좌표는 정밀하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도면은 정밀도가 조금 떨어진다. 대신에 돈이 조금 적게 든다. 그럼 우리나라 잘 산다, 어중간하다. 그래서 돈 적게 드는 도면에 100% 다 등록을 시켜놓고 돈 많이 드는 좌표는 일부 토지에만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좌표, 경계라고 하는 거 나왔는데, 자, 경계에 대해서 1번 의의하고 나왔습니다. 1번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무슨 선?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하고 나서 직선이라는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구별 개념 읽어보시고 양가로 3번 경계기능 읽어보시면 돼. 자, 양가로 4번 지상 경계 위치 표시하고 나온 게 있는데 뭐 지상에 있는 실제 토지 위의 경계는 뚝이나 담장 등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법적인 경계는 지상의 뚝이나 담장이다.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법적인 경계다.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법적인 경계입니다. 즉 도면상 경계, 청량에 의해서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법적인 경계다. 그러면 실제 토지 위에 담 위치하고 도면에 등록된 경계 위치가 서로 다르더라. 그럼 도면을 고친다. 담장을 허물고 새로 쌓아야 된다. 담장을 허물고 새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경계는 도면상 경계입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2번 원칙에서 경계 설정 원칙이 나옵니다.
자, 양가로 1번 경계 국정주의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지적 국정주의라는 요건이 있죠. 토지 표시는 다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당연히 경계도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이건 뭐 지적 국정주의의 한 예일 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경계 직선주의. 경계 증간을 무슨 선?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자, 여기서 옆에 경계 실형주의 X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경계 실형주의 X. 자, 예를 들어 어떤 토지가 이렇게 공면을 이루고 있더라. 공면을. 그럼 이 공면을 이루는 이 공면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나라는 이 공면상에서 이 공면을 되도록이면 실제 모양과 유사할 수 있도록 점을 많이 찍는 거예요. 점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점간을 무슨 선? 직선으로 연결을 꾹꾹꾹꾹 시켜버리기 때문에 왜곡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 토지 모양을 실제 형태 그대로 도면에 담을 수는 없어요. 약간의 왜곡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계를 실제 형태, 실형대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슨 선? 직선으로 나타낸다.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돈 문제지, 돈. 그죠? 저런 각도, 모든 걸 다 고려해가지고 엄청난 그 각도. 각도는 우리가 원을 그리듯이 항상 각도가 똑같다. 토지 각도는 흩어지는 게 다 다르다. 다 다르겠죠? 그거 다 측량하려면 그 돈, 그 기술, 그 측량 기계 엄청나게 정밀한 거 다 동원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사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계 실형주의 아니고 우리는 경계 무슨 주의? 직선주의 채택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경계 불가분하고 나왔어요. 자, 여기 어떤 토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토지들의 중간에 있는 이 경계는 왼쪽 토지와 오른쪽 토지가 하나의 경계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 경계는 두 개의 경계를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고 하나의 경계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경계를 나눠서 네 반, 네 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경계 불가분. 경계는 나누지 못한다. 하나의 경계를 같이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부터 봅니다. 경계 부동성. 경계는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토지 이동, 즉 이 토지 표시가 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는 마음대로는 움직일 수 없다. 마음대로는. 그게 경계 부동성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축척 종대 하는 거예요. 축척 종대. 자, 이 종자가 따를 종자입니다. 종자가 따를 종자고 대자가 큰 대자예요. 해서 축척은 큰 것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축척이라고 하는 건 도면에 표시가 되는 게 축척이에요. 자, 우리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두 가지 도면이 있는데 이 지적도와 임야도는 실제 토지 모양을 그대로 담는 게 아니고 축소시켜서 담는다. 그때 축소시키는 기준 척도를 축척이라고 부르는데 이 축척이 지적도는 7개, 임야도는 2개의 축척이 있어요. 이 축척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지적법 역사상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축척인 것과 아닌 것 박스 안에 넣어놓고 지적도, 축척만으로 올바르게 찾은 거 그거 답을 골라내라.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축척 7가지도 여러분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적도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 1200, 2400, 3600 해가지고 36,000 해가지고 7가지 축척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그 중에 1200분의 1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임야도는 3000분의 1 그리고 6000분의 1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데 6000분의 1이 가장 많이 쓰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척이 나눠져 있는데 자, 6000분의 1 쪽으로 갈수록 이 축척을 작은 축척이라고 부르고 이 작은 축척일수록 정밀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500분의 1 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큰 축척이다라고 부르고 그리고 큰 축척일수록 정밀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손바닥만한 토지가 있어요. 이 손바닥만한 토지를 500분의 1로 축소한 도면을 봤더니 예를 들어 이 손톱만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손바닥만한 토지를 6000분의 1 축척 도면에 봤더니 6000분의 1로 줄였죠. 그럼 손톱만하게 나온다. 손톱 밑에 때만하게 나온다. 손톱 밑에 때만하게 나온다. 때는 없어요. 때는 없어요. 때는 없어요. 손톱이 때만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톱만하게 나오면 토지 생긴 모양을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이 손톱 밑에 때만하게 나오면 이게 동그란지 납작한지 알기가 어려울 거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적게 줄여서 토지 모양이 크게 나오게 하는 축척, 큰 축척이 아주 작게 나오는 작은 축척보다 정밀할 수밖에
없다. 되죠? 자, 그렇다면 같은 토지의 경계가 축척이 큰 도면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같은 경계가 축척이 작은 도면에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 토지 경계는 정밀도 낮은 것 따를까요? 정밀도 높은 것 따를까요? 정밀도 높은 것 따라야 되겠죠? 그게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정할 때는 축척이 뭐한 것 따른다? 큰 것을 따른다. 그게 종대라고 하네요. 종대. 큰 것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 경계 설정 원칙에서는 뭐 시험에 거의 나왔다 하면 경계 직선주의 아니면 축척 종대 원칙. 그 두 가지죠. 나머지는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종대. 이 종자 따를 종. 우리나라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일부종사. 우와. 그죠? 끝내준다. 일부종사. 일부종사. 이 일사자 쓰는 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 요 부자가 이 남편 부자가 아니고 아내 부자로 바뀌었죠. 누가 얘기 그러셨어요? 일부 종사. 죽으나 사나 마누라띠 꽁무니 따라다니라. 그죠? 요새 바뀌었어요.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 왜? 우리 윗대, 제 아버지 연세 때 집안에 앉아서 물 떠온나? 담배 가오이라? 라이터 챙겨온나? 맞죠? 하던 그 시절을 못 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 저는 보고 컸는데 못하는 이 서러움이 대단하죠. 맞죠? 자, 그 다음 61페이지에서 한번 경계 결정 기준 하게. 경계 결정 기준. 요즘 남자들 요리 다 할 줄 안다. 뭐 때문에 할 줄 압니까? 하도 협박을 당해서, 그죠? 나 먹어서 밥 얻어먹기 싫라. 조금 뭐 밑보이는 행동하면 밥 얻어먹기 싫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나도 밥 할 줄 안다. 이래서 요리 배우잖아. 그죠? 참, 안타깝다. 저도 라면은 잘 끓입니다. 경계 결정 기준. 자, 경계 결정 기준에서 여기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자, 지상의 경계를 새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 지적법은 5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경계 결정 기준 5가지 모델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틀리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나 맞출 수 있도록 다 안내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첫 번째, 토지의 경계를,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토지에 경사가 없이 평탄한 토지가 있더라. 어떻게 정하면 되느냐? 두 번째, 경사가 있어서 요렇게 꺾어지는 점들이 있는 요런 토지가 있더라.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아예 토지를 토지를 잘라냈어요. 요런 야산이 있었는데 이 야산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밑에를 푹 파내가지고 요렇게 해서 도로를 만들든지 보통 구거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토지가 해면이나 또는 수면에 접해 있을 때, 해면이나 수면에 접해 있을 때, 이때 이 새로운 경계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 다음에 제방을 쌓아서 매립을 해버렸어요. 자,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여기에 제방을 쌓아서 매립을 해버렸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새로운 경계를 정할 거냐 해서 5가지 예를 주고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경사가 없는 이런 토지 위에 아무데나 경계를 결정해 놓으면 다음에 찾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보다 쉽게 경계를 식별할 수 있기 위해서 그 토지 위에 뭐 둑이나 담장이나 뭐 큰 나무나 어떤 구조물들이 있을 때는 그 구조물의 정중앙을 새로운 경계로 해라. 그래야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사가 일이 있는데도 아무데나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꺾어지는 점, 여기 한 점을 새로운 경계로 하면 쉽게 식별하겠죠. 이 경사가 있을 때는 하단부를 새로운 경계로 한다. 그런데 그냥 경사가 아니고 절토, 땅을 잘라냈다. 절개 또는 절토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이때도 절토면에 경사면이 있고 경사면의 하단부나 상단부를 새로운 경계로 하면 쉽게 경계 식별 가능하겠죠. 이때는 상단부를 새로운 경계로 한다. 그래서 그냥 경사하고 나오면 하단부, 절개, 절토, 절자가 나오면 상단부, 경하절상하고 들었다 외웠습니다. 경하절상. 그 다음에 해면이나 수면에 접혔어요.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이라면 그러면 우리 최대 만조위, 물이 가장 높게 올라올 때 그 수위선이 있는데 이 최대 만조위 아래에 있는 토지,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은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다. 최대 만조위를 새로운 경계로 하는 수밖에 없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제방을 쌓았을 때 문제더라. 자, 뚝을 쌓게 되면 그 뚝 바깥에는 역시 최대 만조위는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최대 만조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제방의 위쪽,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이 부분, 이 위쪽을 우리는 제방의 어깨라고 부르고 이 어깨 중에서 어디 쪽 어깨? 바깥쪽 어깨를 새로운 경계로 하더라. 바깥쪽 어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인명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경사면의 최대 만조위까지를 새로운 토지로 하게 되면 그럼 이 부분도 이용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경사가 져서 미끄럽고 위험하죠. 그럼 이 부분 썰려 하다가 죽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쪽 어깨 평평한 부분의 끝부분을 새로운 경계로 하더라. 그러면 다시 자, 경사가 없다 구조물 정중앙, 경사가 있다 경하 하단부, 절토 절개 나왔다 절상 상단부, 해면 수면 접했다 최대 만조위, 제방 쌓았다 바깥쪽 어깨. 그냥 도도도도 외워버리면 돼요. 자, 그 중에 여기 1번, 2번, 3번에 나오는 요 세 가지 경우에 이미 이 구조물 등의 소유권이 명백히 정해져 있을 때는 소유권 무시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소유권대로 정해야 된다. 소유권대로 정해줘야 되겠죠. 이 4번과 5번은 이 바닷물 밑에 깔린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 무조건 최대 만조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아예 예전에 바다였던 부분이 매립이 됐기 때문에 개인 소유권이 아직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 1, 2, 3번의 경우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63페이지고 그림 바로 밑에 양가로 2번 소유권에 의해 지상경계 결정.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여기 나오는 요 1, 2, 3이에요. 이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따라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요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요거는 뭐 잘 안 나오니까 양가로 4번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토지를 분할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분할하려고 할 때 그때 지상 경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자, 원칙. 지상 건축물 건리게 분할하지 못한다. 지상 건축물 건리게 그렇게 경계를 결정짓는 분할하지 못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 건리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4가지 경우가 있다 하고 쭉 나옵니다. 자, 설명 듣습니다. 자, 분할 시 지상 경계하고 나왔는데 자, 토지를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런 토지가 있었어요. 이 토지를 분할해서 두 쪽으로 쪼개려고 합니다. 그럼 쪼갤 때 모양을 어떻게 하는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자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우리 국토계획법 보면 토지 최소 면적 18평입니까? 16평입니까? 대충 그 정도 나오죠. 그거보다 더 작게 분할하면 안 될 때도 돼 있죠. 뭐 그런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을 피하는 한도 내에서 나는 샌드위치 좋아한다. 샌드위치 네모나다, 세모나다. 샌드위치 안 먹어봤구나. 샌드위치는 세모납니다. 세모납니다. 그죠? 요래갖고 한쪽에 두 쪽으로 팔잖아. 샌드위치. 요렇게 나 샌드위치 좋아하니까 요렇게 자르란다 하면 돼요. 자, 내 마음대로 자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지상에 건축물, 구조물이 있을 때 말이다. 건축물. 여기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집이 있는 건축물을 피해서 경계 결정하라. 요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 걸리도록 이런 식으로 나는 분할하고 싶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을 경우에는 이 건물 소유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는 건물 때문에 토지 사용에 방해를 받게 되겠죠. 결국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중간에 걸리는 분할을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예외가 4가지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자, 법원에 소송이 나서 갔더니 이렇게 잘라라고 판결이 확정 났어요. 법원이 세다 내가 세다. 법원이 세지. 법원이 하락하면 해야지.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자, 토지가 지목이 뭐로 변하느냐.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유지, 도로, 국어, 제방, 하천. 자, 해서 학철수, 유도구제천의 8가지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해야 되는 경우에. 자, 이때도 건축물 권리계 분할할 수 있는데, 자, 학교 용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앞에 학철수는 4글자짜리예요. 그 다음에 유지, 도로, 국어, 제방, 하천, 유도, 구제처는 2글자짜리 지목들입니다. 자, 해서 이 8가지 지목에 해당될 때는 확 잘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학교 용지 하나 예를 들어보자. 학교. 자, 학교로 새로 학교 하나 짓기로 했다. 그래서 학교 부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에 들어온 토지들은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런데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토지들. 이렇게 큰 토지들이 있더라. 그때는 전부 다 살려면 비용 감당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학교 경계선을 따라 분할해서 사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건물을 권리계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경계선을 건물 안 걸리도록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건물 안 걸리도록 이렇게 분할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학교 담이 삐뚤삐뚤한데, 그러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남는 시간 되면 애들이 교실에서 논다, 뛰어온다. 여기 뛰어와가지고 조금 전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 그죠? 연기는 공기보다 가벼우냐 무거우냐, 그거를 직접 담배 한 대 피면서 연구를 하는 거야, 그죠? 연구를 하는 거야. 여기서 연구하는 거라, 맞죠? 그 다음에 요 폭수문 데서는 상급생이 하급생 데려다 놓고, 자, 엎드려 뼈쳐 체력 훈련 시켜주고, 맞죠? 그 다음에 맞아도 이 정도 맞는 건 괜찮다라고 맞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고. 예전에 그 남학교는 예전에 다 이랬어요. 가면 막 운동장 근데 가면 막 두드려 패고 막 회샀다고. 뭐 선생님도 그때는 막 저 빗자루 몽둥이 갖고 막 사진을 두드려 패들 때니까, 맞죠? 학교 지각하면 들어가다가 막 바로 엎드려 뻗자고 뻑뻑 소리 나게 두드려 맞았잖아 그때, 그죠? 그때 잘못 맞아가 허리 나간 친구도 있고, 그때는 선생님한테 말도 못할 때야. 지금 이 요즘 시대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학교 꼬라지 이래가 되냐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확 잘라버리는 게 공공사. 그리고 이때는 이 집은 할 수 없이 허물더라도, 건축물 철거하더라도 그 비용을 아끼지 마라. 그냥 이때는 확 잘라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학교 만들 때, 철도 만들 때도 똑같겠죠. 철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지가 큰 게 있더라. 그러면 이 부지 중간에 요만큼만 잘라서 하면 되는데, 집이 있더라. 그럼 집 안 자르게 한다고 철도가 가다가 팍팍 휘면 되겠어요? 철도 가다가 휙 휘가지고 휙 들어오고, 철도가 휙 이리 들어오고. 이게 뭔 철도냐 말이에요. 맞죠? 전부 그런 거다 말이에요. 수도용지, 정수장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유지, 도로, 국어, 제방, 하천 전부 그런 거 만들 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목 8가지. 학철수, 유도, 구제천 하는 지목은 외워두셔야 돼. 학철수, 유도, 구제천은 우리 지적부 하다 보면 세 군데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세 군데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되는 지역에서 이 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는 경우 해서 이렇게 저시기 하고 나오는데, 뒤에는 됐어요. 이렇게 핵심 용어들만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판공 또또, 앞에 대가리 따서 그냥 들었다 외우는 거야. 판공 또또 하고 나오면 건축물 걸리더라도 확 잘라볼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서, 자, 도시개발 사업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사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토지가 큰 게 있더라. 그럼 필요한 부분만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분할해가지고, 맞죠? 그런데 건물이 있더라.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안 걸리게 도시개발 사업선이 삐뚤삐뚤하게. 이게 무슨 도시개발 사업선이야, 맞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전부 그런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선. 이게 도시관리계획선이다. 도시관리계획선 꼬여서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발전시킨다. 필요한 부지 사야 된다. 건물이 있다더라. 도시관리계획선 삐뚤삐뚤하더라. 이게 도시관리계획이다. 화장실 관리계획이다. 이 변소다, 변소. 맞죠? 그래서 판공 또또 하는 이런 경우는 건축물 권리계 분할할 수 있는데, 이 4가지 경우에 공통점은 뭐예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 개인적인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은 건축물 걸리도록 분할하는 게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맞죠? 이런 판결이 있다든지 또는 공공의 사업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4가지 경우에 건축물 권리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뭐 나머지는 막 그렇고, 그 64페이지에 4번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우리 지적부에 들어온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돼갈 겁니다. 자,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장부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장부인데, 자, 이 지상에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그 지상의 경계점, 꺾어지는 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자,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냐? 지적소관청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지적법에서 거의 대부분의 행위는 거의 누가 합니까? 소관청이 다 하죠. 소관청이 다 해요.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시험에 계속적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뭐가 등록되느냐? 등록사항하고 누가 관리하느냐? 소관청이 한다. 이거하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등록사항에서 첫 번째 소재 지번 등록이 되는데, 이 소재 지번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소재 지번은 뭡니까? 땅이 놓여 있는 위치,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모든 장부는 어떤 장부이든지 간에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토지입니다라는 거 없이 정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있습니다라는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에 공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이거는 됐고, 두 번째 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니까 경계점에 대한 정보가 등록이 되는데 네 가지 정보가 등록이 돼요. 사위좌표, 경계점, 사위좌표. 들었다 외우라 했습니다. 경계점, 사위좌표. 경계점 사진 파일,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종류하고 경계점의 위치하고, 자, 이렇게 네 가지 사위좌표, 경계점, 사위좌표 들었다 외웠습니다. 경계점, 사위좌표. 자, 여기서 경계점 좌표. 아까 좌표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 다 있다. 일부 토지에만 있다. 일부 토지에만 있고,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 한해서만 등록이 됩니다. 좌표는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좌표는 항상 등록한다. 있을 경우에만 등록한다. 있을 경우에만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실은 빈방을 공실이라고 그러죠. 공실. 자, 공부상 등록된 토지 지목하고 실제로 이용되는 지목하고 비교해서 등록을 합니다. 공실. 그래서 소재지번 경계점 사위좌표 공실 들었다 이겁니다. 소재지번 경계점 사위좌표 공실, 사위좌표 공실. 사위가 워낙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많아서 맨날 친구하고만 놀고 장모님이 열받았다, 그죠? 그래서 사위 전화기 뺏어가지고 위치 추적에 동의해라 해놓고 이제 집에 안 들어오면 장모님이 직접 위치 추적해서 사위 있는 장소를 좌표로 찍어놓고 찾으러 간다. 그게 사위 좌표다. 사위 좌표. 맞죠? 처음에 몇 번은 모가지 끄들고 집에 갖다 넣었는데 사위도 머리 있다, 머리 없다. 머리 있다. 그래서 몇 번 머리 쓰다 보니까 아하, 놀다가 2시간 되면 장모님 들이닥치더라. 그럼 앞으로 붙잡으면 된다. 1시간 50분만 놀고 자리를 옮기면 되죠. 맞죠? 그러면 안 잡히잖아. 그래서 덮쳐도 있다, 빈방이다. 공실. 사위 좌표 찍어서 사위 찾으러 갔는데 공실. 이미 토끼가 없더라.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어쨌든 이미지화해서 자꾸 외우라 했습니다. 이미지화해서 자꾸 외운다. 이런 거 들었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민법하고 2차 절차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2차 공부하러 오실 때는 민법 공부하러 오는 마음으로 오시면 안 돼. 민법은 뭐 하는 거예요? 민법은 전면적으로 인간의 의사표시라는 걸 기초로 해서 쫙 진행이 되거든요. 맞죠? 내면에 있는 의사, 내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표시를 하고 그 표시가 합의를 이뤘을 때 서로 간의 약속, 구속력을 가지고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 의사 자체가 자유롭고 주관적인 의사가 아닐 수도 있더라.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해서 속아서 내가 정확히 알았다면 하지 않아서 의사표시를 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 강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 네 보기에는 100원짜리처럼 보이지만 이거 1억짜리니까. 왜? 내 주관적 가치가 이러니까 1억에 사라. 100원짜리를 1억에 사라고 안 살려고 하니까 그놈이 뭘 하더라. 이야, 당신 딸내미 이쁘대. 저녁에 11시 반 되니까 집에 초인종 울리고 들어가대. 아침에 나갈 때는 6시 반에 나가고 하고 딸내미 행방을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칼 꺼내가지고 칼 끝으로 손톱을 이렇게 파면서, 그죠? 이 뭘 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억 줄게 하고 샀다. 이 강한 협박, 그게 강박이잖아. 이 강박이 있을 때도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잖아요. 또는 상대방이 속이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스스로 착각에 빠졌어. 그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착각이야. 그거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민법은 쫙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 오실 때 선생님 하는 얘기를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겠다.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그 넘어가는 그 틈, 그거를 놓치면 안 돼. 그러나 절차법은 그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절차법은 어떤 법이다? 의사 가지고 씨알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는 민법에서 하는 거고 2차는 뭐다? 옛날 여러분들 사는 집 앞에 버스가 예를 들어 노선이 3개가 왔다. 5번, 100번, 150번 왔다. 그런데 이사를 가보니까 5번, 100번, 150번 하나도 없고 2번, 12번, 22번만 있더라. 왜 이럴까? 그게 논리가 있어요? 없다. 그냥 이사 가면 이사 간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몇 번에 오는지 그냥 나가서 보고 드립다 외워야 되는 거야. 맞죠? 2차는 절차법이라서 이런 경우는 요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이런 경우는 이렇다라고 정해놨다. 뭐 때문에? 그냥 그래 정해놨다. 그게 합리적이라서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논리, 관통하는 논리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차는 뭐 한다? 이런 절차가 있구나. 이리 정해놨구나. 저런 절차가 있고 저리 정해놨구나. 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정해놓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거예요. 2차는 그래서 외운다. 와, 오늘 새로운 절차를 배우고 외우는구나. 이 생각하고 오셔야 돼. 근데 민법 하듯이 오늘 어떻게 해서 넘어가고 이런 논리를 배워야지 하고 보면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2차는 합리성을 따지는 거야. 이 지상건축물 걸리게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여기에 이 관통되는 논리, 뭐 개인의 어떤 뭐 이익, 주관적인 이익, 개인의 의사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합리성만 있는 거야. 드립다 외우는 거다. 뭐 한다? 외운다. 외운다. 2차는 그냥 외우는 법이야. 그죠? 2차는 외우는 법이야. 그 뭐 학교 다닐 때 생물 배우는 거와 똑같아요. 뭐 인간은 이심방 이심실이고 누구는 가니까 뭐 일심방 일심실도 있을 수 있겠죠.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고 적혈구는 이렇고 백혈구는 이렇고 뭐 기능이 다 다르고 거기에 연관된 논리가 어디 있어? 그냥 쭉 가는 거지 뭐. 그죠?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지적 공부. 자, 지적은 어떻게 공부한다? 외우면서 공부한다. 그게 지적 공부다. 자, 지적 공부. 69페이지.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의 의의와 종류하고 나왔는데, 자, 지적 공부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각 지적 공부마다 뭐가 등록되고 뭐가 빠지느냐라는 겁니다. 막 그게 매년 한 2문제 정도 막 꾸준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라고 했는데 지적 공부는 크게 대장이라고 불리는 장부가 4가지가 있고 도면이라고 불리는 장부가 2가지가 있고 그리고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라고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 3가지인데, 대장 4개, 도면 2개, 1개 해서 합치면 7개가 되겠죠. 자, 대장은 우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공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있습니다.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도면은 아시다시피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있어요. 자, 이 7가지를 지적공부라고 부르는데 이 지적공부가 종이로 만들어져서 종이 형태로 책으로 보관되는 지적공부가 있고 그리고 현재 모든 지적공부는 전산화가 되어서 컴퓨터 안에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지적공부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저장되는 것이라고 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또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 자, 이 2가지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보관자와 보관 장소와 보관 방법, 공개 방법에 있어서 나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에 있는 7가지가 그냥 컴퓨터에 그대로 내용이 다 기록된 거지 별도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종이로 되어 있는 거, 컴퓨터 들어있는 거, 뭐, 요렇게 다루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등록되느냐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자, 우리 지적 공부에는 토지 표시만 등록되는 게 아니고 소유자도 등록이 되더라. 소유자. 맞죠?
그래서 이 소유자가 등록되는 장부는 이 넓은 의미 대장, 이 네 가지 대장에만 소유자가 등록이 됩니다. 자, 등록이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라는 두 가지 대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지주공부는 요 두 가지고 요 두 가지는 중간에 편입되도록 편입sek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네 가지 대장에는 소유자가 등록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장부에는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다라고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등록이 되는데 두 가지 소유자에 대한 정보, 소유자가 누구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죠. 바뀌게 되면 소유자가 바뀐 날,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이 되게 되는데 자, 소유자는 권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적공부상 소유자는 등기부 소유자를 뺏겨온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부에 먼저 소유권 등기가 되면 그 등기된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뺏겨오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자, 우리 등기법 현재 많이 안 됐으니까 자, 등기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긴 한데 그 등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게 됩니까? 등기를 마치면 완료하면 접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이 소유자 변경된 날은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된 날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을 소유자 변경된 날로 가져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날은 등기에 뭐 일자? 등기 신청이 접수된 접수 일자를 적어오게 되더라. 접수 일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를 등록은 하는데 한 사람만 등록하도록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 한 사람만 등록하도록.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의 경우는 소유자 여러 명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기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유자 여러 명을 모두 등록하기 위한 별도 장부가 필요하더라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예요. 자, 공동 소유한단 말이야. 토지를. 그때 소유자 이름을 연이어서 이름을 명을 기록해 놓는 장부 연명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할 때 대지권 용어 나오면 아파트 또 올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부지에 대한 소유자들 그것도 여러 명이 있겠죠. 500세대 아파트 같으면 500세대 밑에 깔린 토지는 한 필지예요. 그러면 500세대의 건물 소유자 500명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아파트 들어서 있다. 뭐가 만들어진다? 대지권 등록부. 아파트 없다. 뭐가 만들어진다? 공유지연명부. 그런데 모든 토지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연명부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만들어진다.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만들어진다. 여러 명인 토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그래서 다른 장부에는 기재되지 아니하는 이 두 개 장부에만 기재되는 예외적인 사항이 소유자별로 가지는 소유권의 양, 소유권의 지분이 등록이 될 수밖에 없다. 자, 토지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를 한 사람만 등록하기 때문에 소유자 지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 갑을병 세 사람이 소유자다. 그럼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갑, 외, 이인 이렇게 기재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공유지 연명부 거기 가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장부에만 등록되는 게 소유권 지분인데 대해서 이 두 가지에만 빠지는 게 도면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면번호. 요거는 요 두 가지 장부에만 등록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연산동에 연산동 전체를 한 장의 도면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산동 전체는 수십 장의 도면에 나누어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지역은 그 수많은 도면 가운데 예를 들어 7호 도면에 등록이 돼 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 부지는 그러면 자, 이 토지를
예를 들어 우리가 연산동 100번지 있다. 이 100번지 토지는 7호 도면에 있더라. 그럼 100번지 토지를 도면에서 모양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연산동에 수십 장의 도면이 있는데 이 100번지 토지는 몇 호 도면 봐야 나온다? 7호 도면 봐야 나온다. 라고 해서 도면 번호 7하고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봤다. 임야대장 봤다. 야, 이 토지 생기 모양이 어떤가 보고 싶다. 그러면 도면 번호 7 해놓고 7번 도면 찾으면 알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여기 등록된 토지는 여기만 등록되어 있다. 대장에도 당연 등록되어 있다. 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대장에서 이미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소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도 임야도는 당연히 도면 번호가 원천적으로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였는데 아까 좌표는 우리 일반인들 보면 안다 모른다? 모르지. 모르니까 좌표 등록부에는 이거 보지 말고 도면 봐라. 이래서 도면 번호 7하고 기재를 같이 해놓는 거예요. 맞죠? 무슨 얘기 아시죠? 여러분도 뭐 오늘 얘기 들었다. 좌표. 이 좌표는 우리 동네 혹시 좌표 있는 거 알아봤더니 있다 가더라. 바로 구청조사 가서 나도 내 토지 좌표 보여주소. 이래가지고 돈 주고 신청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싹 내보이면서 그냥 보는 게 얼굴 요래 쳐다보면 준다. 예, 니 알고 달락하나 모르고 달락하나 그죠? 그리고 고개 숙이고 딴 일 하는 체감 요래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요래 좌표 보고 보니까 37만 17만 그 밑에도 38만 그 밑에 16만 막 이래 있더라. 이거 먹고 근데 야심차게 떼달라고 모른다기는 창피스러우니까 이거 보고 아는 척 하고 있으면 그 공무원이 옆에 사람 살 찔러가지고 저 봐라 이거 또 왔다 이러고 이거 또 왔다. 좌표는 그만이 어렵단 말이에요. 좌표는 그만이 어렵다. 그래서 좌표 등록부에도 당연히 이건 도면 보고 확인하세요. 도면 번호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 번호 등록 안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공대, 공유지연명부, 대지고. 공대에 등록되는 거 한 가지. 공대에만 등록되는 거. 소유권 지분. 공대에만 빠지는 거. 도면 번호. 그죠?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이 각각 등록되는 지적 공부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소재 지번 빠지는 장부에 있다 없다? 없다. 소재 지번은 무조건 모든 장부에 다 있다 그죠? 모든 지적 공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이런 거 나오면 지목은 목도장하고 더럽다 외워라.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목도장, 도면과 대장에 등록된다. 그래서 목도장 요래 외우라 했습니다.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기억납니까? 해서 지목은 도장 해서 목도장하고 외우는데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가 있고 여기에 목도장 이런 식으로 장으로 우리가 얘기 드는 대장은 두 가지 대장만을 얘기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맞죠? 그리고 면적은 어디만? 면장에서 역시 대장에만 등록되고 이 대장, 토지, 임야대장만을 얘기한다. 그리고 면적처럼 대장에만 등록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더라. 토지 이동 사유. 이 토지는 언제 신규 등록되었고 언제 분할 합병되었느냐라는 토지 이동 사유도 어디만? 이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더라. 그 다음에 토지의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도 어디만 등록되어 있다? 공장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된다. 그래서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더럽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목처럼 똑같이 도장에만 등록되는 거 뭐 있다? 축도장. 축척이 있는데 이 축척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됐어요. 그 정도 하시고 그냥 일단 외웁니다.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여기 장은 무조건 두 가지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등록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마이자 좌표 등록부 뭐 등록됐더라. 그리 가는 게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 공장이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만?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네. 좌표 등록부에는 빠지네. 이거 잘못됐네. 틀렸네. 그렇게 바로 알아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되죠? 자, 해서 요거 기본으로 하시고 경계는 당연히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당연히 등록이 되겠죠.
자,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하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대지권 등록부,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다른 데는 등록 안 되고 여기에만 등록되는 고유 등록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등록되는 것 세 가지. 자, 첫 번째, 우리 대지권하고 나오면 아파트 얘기한다, 그죠? 그럼 아파트 찾아가려면 아파트 이름과 거기 살고 있는 내 친구 동호수 알아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이름, 이걸 뭐라 부른다? 건물 명칭. 그 다음에 동호수, 그걸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부릅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아파트 들어가면 아파트 부지나 또는 아파트 건물 들어갈 수 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죠. 그런데 내가 101호에 산다면 101호 현관문을 열고 안에 있는 부분은 공동으로 누구나 사용한다. 내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한다. 내가 전적 소유 사용한다. 그게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 즉 나는 몇 동, 몇 호에 있느냐라는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대지권 비율. 이것이 등록되게 됩니다. 대지권 비율. 해서 세 가지는 어디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우리 보통 뭐 35평의 아파트에서 30평형대 아파트는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 25.7평이죠. 그래 되는데 25층 아파트만 하더라도 땅에 비해서 고층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그 땅 큰 거 하나를 여러 명의 건물 소유자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35평형 아파트 같으면은 밑에 땅에 대해서 가지는 내가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의 양은 대략 한 10평 정도 될 똥 말똥. 보통 9평에서 10평 사이입니다. 근데 저기 산에 가보면 뭐 교통이 그래도 막 크게 불편하지 않은 쪽에 오래된 40년, 50년 된 4층, 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조만한 것들. 우리 연립하기도 하고 하는 거. 그거 의외로 가격이 높죠. 의외로 가격이 높아요. 그거 40년, 50년 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지만 가격이 높아. 왜 높을까요? 그거는 15평짜리 연립이더라도 그 밑에 깔고 앉아 있는 땅이 20평씩 갖고 있고 이래. 그래서 그 땅값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비싼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이렇게 들어가더라. 자, 그 다음에 토지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토지 고유번호. 공통적으로 우선은 봐야 됩니다. 토지 고유번호. 자, 우리나라는 이 3,800, 지금 3,850만 필지? 그 정도 되죠? 지금 대한민국 필지가. 자, 그렇게 되는데 이 토지 고유번호라고 해서 토지마다 19자리 숫자로 표시되는 번호가 있어요. 모든 토지는 이 토지 고유번호라는 게 부여받아서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도 지적공부의 일부 등록이 됩니다. 자, 이 19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는 토지 고유번호. 이 19자리 숫자는 토지마다 다 다르겠죠. 이 토지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등록이 안 되느냐? 도면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도면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지목 배울 때 지목 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 그대로,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라고 해서 한 글자만 적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목 두 글자도 못 적는 것이 도면이에요. 근데 도면에 토지 고유번호 19자리 다 적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마다 다 다른 번호 가지고 있으니까 도면에만 빠지게 되는데, 자, 19자리 대충 적어보면 이렇다. 1, 2, 3, 4, 5, 6, 7, 8, 9, 0. 그러면 10자리. 다시 1, 2, 3, 4, 5, 6, 7, 8, 9. 그러면 9자리. 합치면 19자리 맞죠? 자, 이 숫자는 다 바뀔 수 있는데 1, 2, 3, 4, 5, 6, 7, 8, 9, 0에서 앞에 10자리는 토지의 소재를 나타냅니다. 행정구역. 해서 어떤 시도, 어떤 시군구, 어떤 읍면 동리에 있는지 이 10자리 숫자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지번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 8자리가 지번이에요. 마지막 8자리가 지번을 나타내고, 당연히 4자리씩 나눠서 앞 4자리가 본번, 뒤 4자리가 부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지번은 2345의 6789번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01000001 이렇게 나올 겁니다. 01000001이면 지번이 어떻게 될까요? 100의 1 이렇게 되겠죠. 100의 0100 0001 이때면 100의 1번지잖아.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번호는 11번째 자리, 여기 나오는 이 숫자, 이 숫자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이 숫자를 대장번호 표시라고 부르고, 대장번호 표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 또는 2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옵니다. 폐쇄된 장부는 8, 9번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모르셔도 되겠고, 자, 1번하고 나오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 등록돼 있다. 2번하고 나오면 임야대장 등록돼 있다라는 사실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무슨도 등록? 임야도 등록. 그러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 이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번 돼 있으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해서 뭐 이런 사실들을 요 11번째 자리 숫자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토지 지번은 2345, 6789번지 맞겠죠? 그러면 지번은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지번을 써요. 그러나 2번 돼 있으면 여기는 숫자로 된 지번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산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는 지번, 산 100번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만약 이게 2번 돼 있다. 2번 돼 있다면 지번은 산 2345의 6789번지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토지 고유 번호는 어디만 빠진다? 도면에만 빠진다. 도면에만 빠진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69페이지 지적 공부의 의의와 종류하고 2번 종류 뭐 도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됐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 70페이지 공이 지적 공부 등록상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해서 같이 있는 거 보니까 토지 임야대장은 등록사항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중간에 3번 등록사항 해가지고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토지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그리고 7번 토지 고유 번호, 그 다음에 8번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도면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우리 안 본 거 처음 나왔습니다. 이 장번호는 예를 들어 연산동 1번지 토지대장이 한 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가 내용이 자꾸 누적이 되면서 뒤에 한 장을 덧대게 되면 앞에 장을 장번호 1, 뒤에 장은 장번호 2 하고 기재하게 되는 장번호는 우리에게 하는 페이지 번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장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지적 공부는 다 장번호가 있겠죠. 그럼 도면은 그냥 이 도면 연산동에 1호 도면 하면 그냥 1호 도면이지 2호 도면은 다시 2호 도면이라고 도면 번호 따로 돼 있죠. 그럼 장번호라는 건 도면 번호 빼고는 다 있는 거예요. 도면은 장번호 대신 무슨 번호가 있다? 도면 번호가 있고, 도면 빼고는 다 무슨 번호 있다? 장번호 있다. 토지대장 장번호, 임야대장 장번호, 공유지역명부 장번호, 대지권등록부 장번호, 좌표등록부 장번호 다 있다 그건. 그죠? 그 다음에 10번 축척, 아까 축도장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 11번 토지 이동사유 2장 했으니까 토지 임야대장 맞고, 그 다음에 12번 13번 요거는 이제 비교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13번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이거 가지고 대장에 등록해 놓고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세금 부과할 때. 그런데 1995년까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 12번에 나오는 뭐 가지고 과세했었다? 토지 등급을 가지고 과세했었어요. 그러나 96년부터는 이제 토지 등급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그 96년부터는 뭘 썼다? 개별 공시지가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급은 현재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토지 등급란은 남아있고 95년도까지의 등급만 기재가 돼 있을 뿐 96년도부터는 이제 죽어있는 칸으로 이제 봉분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대장에. 그래서 별 의미가 없죠.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자, 73페이지. 공유지 연명부. 부트는 10분 쉬었다가.